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빠르게 정권 심판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발의하고 조국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런 국회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때 들떴던 마음은 구름처럼 흩어졌지만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요. 지금 현재 39만 9,944분이십니다. 56분만 더 오시면 이제 40만 구독자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지만 혹시 안 누르고 계신 분은 꼭 눌러주시고 방송 중에 40만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야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얘기해 주십시오. 부산이대희님께서 아침 팬카페에 방송 중에 40만 돌파하라고 소쩍새는 울지도 않았나 봅니다. 방송 도중 40만이면 그 기쁨은 40만 배 해주셨는데 예 40만 배 기쁨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희님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40만 달성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빤스만 걸치고 달리기 약속했는데 저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50만으로 늦추시는 것도 저희가 양해해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지 광화문에서 빤스 입고 달리신 분 계시면 정현희님이라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40만 구독자 달성 특별 이벤트 준비했지요. 달팽이 크림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는 제품인데 그동안에 1+1에 아이크림 1개 더 드렸는데 여기에 달팽이 에센스 스킨 본품까지 4개 40만이니까 그리고 어제부터 나흘까지 특별 기획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제품을 무료 배송에 29,900원이니까 달팽이 크림 써보신 분은 다 아시죠? 좋은 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오늘 또 5월 31일 5월이 끝나는 날 금요일 이런 날은 좀 왠지 더 매듭을 확실히 짓는 그런 날인 것 같지요. 오늘 함께 하시는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5월 맞이할 때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하늘도 푸르고 마음도 푸르고 뭔가 희망을 잔뜩 노래할 줄 알았는데 5월을 보내는 지금은 마음이 조금 거시기하네요. 좀 착잡하죠. 지금 나라 경제도 좋지 않고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도 알 수 없고 군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푸르르고 맑은 날씨와는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부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지금 40만이 돌파를 한 것 같아서. 방금. 지금, 예. 돌파했나요? 예, 40만이 돌파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 진짜 대단하다. 금년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게요. 거죠? 저희가 기운이 좋아서 그런가 본데요. 오늘도 뭐 하나 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다 장윤미 변호사님 덕이니. 방금 쉬운 몇 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그 사이에. 끝나자마자 장윤미 변호사님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덕이네요. 40만 돌파를 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감사한 게 혹시 유튜브 쪽 관심들 가지시면 요즘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물론이고 맞아요. 거꾸로 가는 채널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100만 구독자를 바로 코앞에 둔 어떤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100만 구독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 뒤로 빠져가지고 지금 또 더 아주 깔딱고개 넘어가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 40만 명 달성된 역사적 현장에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 너무 애쓰셨는데 4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변은 저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대단해요.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40만 달성하는데 저희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특히 38만에서 39만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지금까지 증가세로 봤을 때.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나한테 막 1000명, 2000명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늘어날 때는 너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40만 구독자 달성으로요. 글래머 선크림 한 5개씩 드렸는데 오늘 하여튼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글래머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선님 또 탈랄라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슈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 김성환 평론가 취임 후 최저지요? 21%면. 네,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도 아마 최저가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에 24 우리도 나왔을 때도 40만 그렇거든요. 기록 세웠는데 윤석열도 기록 세웠네요. 근데 이건 아마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 직후부터 계속 갤럽이 조사했는데요. 24%로 계속 숫자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윤 대통령이 뭐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인사 발표하는 장에도 나와가지고 하고 다 아시다시피 기자들 모아가지고 김치찌개 끓인 거 하고 또 계란말인가요? 뭐 그것도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이 맞았던 거예요. 국민들이 이미 윤 대통령한테 대한 기대를 다 버렸다는 거. 총선 직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총선 직후부터 한 달 반 정도까지 24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제는 21까지 내려갔거든요. 이제 제가 보니까 20% 벽도 뚫을 것 같은데요. 좀 이대로 가면. 아마 또 최상병 특검법 또 거부하면요.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져서 10%대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천안 워크숍에 국민의 의원들 앞에 가가지고 막 맥주도 한 잔씩 쫙 따라주고 막 어퍼컷 세레모니 해주고 이러고 있던데요. 그거 보면서 정말 정신 나갔나 싶더라고요. 이게 카메라가 그때 이렇게 돌고 있었잖아요. 네. 아니 빠지고 난 다음에 하면 몰라도
뭐라고 욕먹을 각오하고 하겠다고 그런 거를 욕먹을 각오로 합니까? 국민들이 하나도 의식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신인기 변호사님 네? 부정평가도 최고예요. 70%를 달성했는데 그 전에 30%대 무감하고 맨날 그랬다. 뭐 그러려니 했으면 몰라도 21%, 70%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사실 갤럽 조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서 정확도가 좋다. 그리고 갤럽은 늘 루틴하게 그동안도 조사를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면은 거의 민심과 대동소이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이번에 21%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예견된 일이었지만은 점점 지지율 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윤석열호 열차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요. 중도 무당층, 특히 중도가 15% 나오고 무당층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10% 나왔습니다. 10%. 예. 이제 한 자릿수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 무당층에서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거는 탄핵보다 더한 걸 지금 당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방탄 내지는 본인의 월급 파먹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치사적으로나 역사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무당들은 윤석열 지지하나 보죠? 무당이 싫어하나 봐요. 10%밖에 지금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 근데 지난 조사보다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역으로 따지면은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그 광주, 전라는 9 나오는 수준이니까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17, 18 나왔어요. 거의 뭐 이거는 탄핵 수준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광주, 전라에서는 9% 나왔고요. 대구, 경북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 경북이 지난 조사 때는 이거보다는 더 높았어요. 숫자가 40%대였는데 35 나왔어요. 잘하고 있다가.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4를 넘었고요. 54가 나왔고요. 부울경이 29가 나옵니다. 잘하고 있다가.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9가 나오고요. 뭐 연령대별로는 굳이 제가 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뭐 10%대 초반이고 40대는 8 나와요. 8. 잘하고 있다가. 근데 60대가 지난번보다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지난번에 60대가 그래도 40대는 나왔거든요. 이번에 30%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요. 20% 초반 나오는 것, 21까지 나온 것도 60, 70대 덕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부터 쭉 말씀드리면 14, 18, 18, 그 다음에 60대가 30, 70대 이상이 49거든요. 근데 60대에서도 방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더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가 60대가 61%예요.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수층도 지난번하고 숫자가 달라졌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48, 46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수층에서 잘하고 있다가 38 나왔어요. 잘못하고 있다가 54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보수층의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60대마저 더 등을 돌리게 되면 윤 대통령은 10%대까지 내려간다. 지금 이런 국정운영 태도를 안 바꾸면은 10%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도 과하지 않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을 듣겠다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부정평가가 70%, 긍정평가가 21%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야, 너 쇼하지 마. 너 그거 가지고 뭘 지금 국민을 속이려고 해. 알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요. 지금 28일부터 어제까지 30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국민 여론 70% 가까이 찬성했었어요.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했죠. 그 부분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날 본회의에 다시 회부가 됐을 때 레임덕이냐 역풍이냐의 기로에 선다고 언론들이 진단했었어요. 만약에 정말 가결이 됐으면
바로 레임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떻게든 수습책도 마련했을 거예요. 지금 역풍이 계속될 겁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떤 국면이냐. 국민의힘으로서는 표단 속에는 성공했지만 그럼 정치적으로 성공했냐? 아니에요. 오답을 표시했거든요. 국민들 뜻을 거슬렸거든요. 대통령만 경로합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경로하는 건 안 보입니까?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수습책도 없습니다. 지지율 어떻게 반등시킬 겁니까? 반등의 계기조차 그냥 스스로 놓쳐버렸죠. 이러면 국정운영 할 수 없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근데 이미 레임덕이라고 봐야 돼요. 레임덕입니다. 예.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보도했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뭐 위에서 시키는 거 전부 다 녹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일도 원래 자기가 기한 올렸을 때 파일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과장이 다시 또 지시해가지고 수정한 파일, 그리고 국장이 지시해서 수정한 파일, 그걸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국수라고 부른대요. 파일을 계속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파일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게 그 기록으로 다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은 안 되겠다. 그리고 위에서 억지로 찍어 눌러가지고 시키는 일 내가 진짜 시켜서 하지만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전부 다 기록으로 근거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나올 것 같고요. 윤 대통령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 사유를 보면은요. 부정평가의 가장 높은 이유가 경제, 민생, 물가예요. 그 다음이 거부권 행사예요. 거부권 행사로만 답변한 게 6% 나왔고요. 해병대 수사 외압이 4% 나왔거든요. 합치면 10%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물가가 15%고 그 다음이 거부권 행사가 10%예요. 그 다음이 소통, 미흡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은 긍정평가 이유하고 부정평가 이유를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한 1%대까지도 전부 다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긍정평가가 만약에 10개라고 하면요. 부정평가가 한 20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싫어 라고 얘기하는데 긍정평가 사유는요. 다 벙벙해요. 늘 긍정평가하는 이유만 나오거든요. 그 긍정평가하는 이유 뭐 뚝심, 뭐 국방, 외교, 서민정책, 복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정평가 이유는 너무너무 자세해요. 부정평가 이유가 조목조목 왜 잘못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뭐를 뜻이기 다 셀 때문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물망님 이 정도면 내려와야지 그러셨는데 국민들이 지금 20% 70%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나라가 망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슈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40만 돌파 기념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신데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변함없이 님께서 4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50만, 100만 갑니다. 모두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더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소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계신가 봐요. 앵화로 2,000엔 보내주셨습니다. 보스형님 TV님께서도 4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40만 축하드립니다. 앵커님이 50만 되면 춤추신다고 채팅 캡처해 놓은 거 잊지 마세요. 그거 괜히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럴 리가요. 봄봄님 감사합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40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정어리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루 화이트 웨일님 제가 흰고래 좋아한다고 그랬는데요. 40만 축하합니다. 동도 상성 가틀동 길도 서로상 이룰성 뜻을 같이 하면 서로 도와 이루어진다. 예. 박현우님 유춘실님 4만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앵커님 늘 존경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오늘 이렇게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수익님, 구기웅님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뭐라 감사의 말씀 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형편인데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뭐를 바라고 그러는 걸까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천안에서 워크숍이 열렸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만세는 아니고 대통령님 화이팅 이랬나 봐요. 황우엽 비대위원장 어당팔이라고 하죠.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 근데 어당팔을 두 자로 줄이면 노회입니다. 노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동훈 위원장 뭐 전당대회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게 뉴스가 되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아 내가 뭐 말을 뭐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이렇게 뭉쳐요. 이제요 그런 식 정치하지 마세요. 신인규 위원장님 저런 정치하는 거 보면 좀 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저도 어제 그 연찬의 장면을 좀 풀로 봤는데요. 보는 내내 좀 지켜보기가 민망함을 넘어서서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국민들은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했던 박정훈 대령의 그 편에 서서 이거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지난주에도 장애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셨거든요.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고 생업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본인들은 그 국민들의 고혈을 짜먹으면서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만 하면 모든 자리를 얻고 본인들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대통령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그 모습들은 저분들이 참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처참했고요. 황우여 위원장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대통령을 엄호하기에만 바쁘기 때문에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될 사람들이다. 어제 천안 연수원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구히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걸 본인들이 확인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황우엽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대통령님 그러면 화이팅으로 한번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좋냐? 자, 그러면 윤석열 발언 한번 들어보죠.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이팅 해 주십시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욕 좀 합시다.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아까 어퍼컷 세레머니도요. 이게 대선 때 한 진영의 이제 주자로서 했던 거 아닙니까? 대단히 부적절한데 더 부적절한 건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진을 선별해서 공개한 게 대통령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료 제공 사진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인가? 지금 국민의힘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런 성적표로는 차기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달 지났죠. 지금 원팀 외칠 때 아니에요. 파이팅이라뇨.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국민연금도 심지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연금 개혁할 의지와 능력인지 물음표란 취지의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엄중해서 그런가요? 오히려 보수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행보를 보인다는 어떤 자괴감과 우려가 너무 깊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제목이었는데요. 이번에
특검 때문에 민생 법안을 날려먹은 여당이라고 썼어요. 제목을요. 왜냐하면 다 상임위 보이콧했거든요. 출입 기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민생 얘기하면서 특검 정국 이런 부분 민주당의 정쟁이다, 당략이다, 탄핵을 위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본인들 민생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물론 축하하는 자리죠. 국민들이 근데 고통받고 있어요. 경제 너무 좋지 않으니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죠. 최근에도 자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욕을 먹어도 술을 마셔야 되겠다고요? 국민이 머릿속에 단 한 글자라도 기억자라도 있으면 저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치찌개 끓여서 달걀말이 해서 드셨죠? 댓글 중에 제가 그런 부분이 와닿았었어요. 계란을 말아 드시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 드시고 계시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개선책이 안 보인다는 게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은기 변호사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기댈 때에는 국민의힘밖에 없기도 하지요. 뭐 그래서 더 간절한 것 같고요. 뭐 24시간 방송이 자기 욕만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욕 먹을 각오하고 술 먹겠다라고 하니 본인 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연찬에 갔더니 국민의힘 의원들 뭐가 나사가 풀렸는지 나사가 빠졌는지 대통령님 화이팅 하면서 막 힘 불어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가서 몸보신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민심과 얼마나 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이제 레밍 정치라고 하거든요. 본인들끼리 단일 대우로 서가지고 불구덩이 앞으로 지금 단일 대우로 직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기회주의 내지는 이익 집단들끼리 모여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집권 여당이 나사가 풀려 있고 빠져 있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어제 국민들의 모든 눈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대통령 발언 중에 제가 뭐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뭐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반성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몸으로 하겠다? 그냥 단일 정치로 레밍처럼 빠져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뼈 빠지게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 뼈 빠지게 술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김치찌개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뭐 맥주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는 욕 먹더라도 맥주를 먹겠다라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 그거 못 고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말 제가 욕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 훈련병 연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연찬회 워크숍은 이제 왜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엄한 심판을 받았는가 돌아보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자리니까 원래 그런 자리에서 이 맥주가 조금이라도 올라와도 그거 비판받는데 그걸 생각해서 당이 안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욕 좀 먹겠다 그러면서 마치 임심 쓰듯이 술 따르고 화이팅하고 아니 대통령이 훈련병 연결식이 있는 그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 순직 훈련병 사인이 윤일병하고 똑같았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뭐 군기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얼차례를 준 거죠. 근데 뭔가 이거 우리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요. 예전에 이전 정부 같았으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군기훈련 시킨다고 하다가 훈련병이 죽었어요. 이런 사건 벌어지면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정말. 근데 그냥 오물쩍 넘어가요, 그냥. 없는 일처럼 그냥 뭐 조금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사안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병 특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근데 숱하게 나오는 이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다 부인할지 잘 모르겠고요. 더 어처구니 없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아까 그 연찬에 참석해가지고 발언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여러분들과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예의 그 맥주 발언이 나온 거예요. 총선 얘기가 나와요. 총선. 한 몸이 돼서 싸워왔다. 총선에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맥주 얘기 국민들이 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오늘은 욕 먹어도 되니까 제가 맥주 한 잔씩 돌리겠습니다. 기분 좋네. 지금 그거 기분 좋을 때입니까 지금?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거 그거 거부권 똘똘 뭉쳐가지고 막았다는 것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자를 우리가 과연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성일종 사무총장 얘기 한마디만 더 인용해 드릴게요. 여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그래요. 탄핵은 아예 기정사실인 모양이에요. 그럼 탄핵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발언 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야당이 유언비어를 생산 유포해 국민 정서를 흔드는 걸 많이 봤다. 탄핵에 대한 반성은 이미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의원님들이 당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정신적 측면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정신교육해야 한답니다. 정신교육. 당원들을 정신교육해야 한대요. 정신이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호홀님, 일본 자유대 장성이 공개 방한을 한다고 SBS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공개 방한은 처음이랍니다. 진짜 이러다 나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인 사태, SK 하이닉스, 독도, 외교부 공관 표시, KB 부동산 지도, 일주일간 한글위 일본어 표기, 이 외교부 일본인에게 여권 유연화하자는 등 이러다 나라 다 넘어가겠어요. 친일을 넘어선 매국입니다 이건. 그러셨습니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변함없이님 욕 좀 먹겠으다 했으니 앵커님 패널분들 욕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지만 또 점잖으신 패널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욕 좀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이칼님 계란도 잘 말고 술도 잘 말고 나라도 잘 말아 쳐드시는 윤통. 써니스카이님 미쳤소. 당신들이 마시는 술은 백성들의 피눈물입니다. 변함없이님 뼈 빠지려면 멀었다. 살부터 빼고 술부터 끊어라. 예. 지금요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지금 자기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더 맡깁니까?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21대 국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정권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자, 어제 헌재에서 간첩 조작 사건 담당했던 그 검사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파면시켜야지요. 그런데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초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확실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잡아내지 못하고 탄핵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결정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헌재에서도 입장이 좀 갈렸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데는 한 4명의 이제 재판관이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기소 권한이 이제 검찰학감에 있으니까 이게 무리한 기소고 공소권 남발이고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일부는 그래도 파면해야 된다라고 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들은 부적절하다 아니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부적절하다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말씀 주신 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심판을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설치된 그 기준은 단순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지만 판례로 헌법재판소 결정례로는 중대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궤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박정훈 대령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권한에 외압을 행사하든 압박을 넣든
그럼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수사단이잖아요. 조사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많은 군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자체, 직권 자체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사에 외압할 수 있는 직권은 없습니다. 남의 권리 행사,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건 수사단과 그 박정훈 대령 등등입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이런 걸 직권남용으로 하고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겠죠. 그 직권남용의 법리를 확장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본인이 사실상 뭐 개발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논리를 하나만 더 보강하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죄를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백 명을 갖다 넣었으니까 반박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수사 업무에 대통령이 간섭해도 된다고 하면요. 뭐 성일종 총장은 대통령이 법률가니까 또 코치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쓰던데 그럼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인데 법률가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추미애 장관을 통해 가지고 그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때 그때 가장 수사의 독립성을 외치면서 반발했던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도에 본인의 선례와 또 2019년도에 검찰총장 당시의 선례를 모두 비추어 봐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범죄 비의사실, 이 수사 외압이라는 국기문란 사안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져 나가는 거고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저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 게 맞는데요.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헌법 위반과 검사의 탄핵에 이르는 헌법 위반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저 정도의 검사의 위법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 탄핵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 마음은 윤석열 탄핵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탄핵했는데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제 법률가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을 하면 윤석열 잘못한 것, 범법행위한 것,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그런데 1+1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대통령 윤석열의 범법행위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의 범법행위 이거 봐야 됩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최병 수사에 외압을 가했고 직접적으로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여러 번 통화했다는 것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에게도 부당한 지시가 갔다는 것 다 나옵니다. 일단 이 자들이 거짓말했다는 것 다 나옵니다. 자, 누구 거짓말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종섭 장관 거짓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누구를 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누구에게도 전화 받은 거나 어떤 문자를 받거나 뭐 메일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자, 저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지금 저 부분은 나중에 위증이 되는 당연하죠. 자리입니까? 예, 국회에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전화했다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의혹도 있고 한데 정말 전화 받지 않았냐고 했더니 여러 차례 전화 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해외 출장을 가 있고 사무실을 떠난 시간이 뭐 오후 2시경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거짓 중에서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거짓이었죠. 차라리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하는 설명이 이해가 되겠죠. 지금 하는 설명은 아니 대통령이 국무위원한테 전화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이겁니다. 뭐가 잘못인데 그때는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뭐가 숨기고 싶어서 전화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까?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지금 전화 통화의 내용도 들어보기 전에 예단하면 안 된다고 하죠. 전화 통화한 거 잘못 아닙니다. 대통령이 화낼 수도 있어요. VIP 경로가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게 그 정황이 대단히 위법적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 전화 3번 받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됩니다. 갑자기요.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요. 급하게 일을 처리한 거죠. 그리고 8월 2일 전화 3번 받은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의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가 뺏어옵니다. 그 과정 중에 국방부 담당자와 누가 통화합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통화하는 거예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 군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죠. 믿을 만한 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니까요. 왜 총대 메고 했는가?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국방부 장관과 전화한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용형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죠. 군 출신입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 보면 그 전에는 통화한 이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길래 통화를 했는가? 이게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지금 해명할 수 있어요. 통하는 게 무슨 문제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요.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면 특검 받고 수사하고 변명이라도 해명이라도 하십시오. 네, 지금 걸릴 것 같으니까 말을 싹 바꿨잖아요. 이종섭 장관 측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화 기록이 나왔으니까 통화 안 했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지금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어떻게 예측에서 하나도 빗나가지 않아요.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난해 대통령과의 통화는 박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 이전에 이뤄졌다. 박대령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지시는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로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에 출석했대 그래요. 저 발언이 상임위 출석 발언이거든요.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그 증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선서는 보통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만 하고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는 안 한다는 이건 거예요. 위증은 안 돼. 위증죄는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는 그게 거죠. 안 된다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네.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으로서 출석한 거기라서 그렇게 위증죄가 해당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래도 위증죄를 벗어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통화 기록 나오는 게요. 그 다 아시다시피 그 작년 8월 2일 날,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날이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회수한 날이에요. 그날 대통령하고 3차례 걸쳐서 18분가량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전화를 받기 18분 전에 그게 오전 11시 49분인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하고 2분 40초간 통화했다고 하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사퇴가 철회된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대통령 국방비서관 통화했고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 비서예요.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어요. 이 전 장관은 국방부가 최상병 손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겨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종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국민의힘 곤란한 상황 좀 안 드러내려고 눈만 뜨면 김호중으로 아주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김호중이 잘못했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너네들 딱하다.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모르냐 하는 게 하나 있지만 반면 교사 아닙니까? 지금 김호중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이놈아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네 신세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보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계환, 이종섭, 윤석열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걸 저는 보면서 떠올리는데 그냥 눈앞에 그것만 감춘다고 가려집니까? 눈이 없습니까? 그 김호중이 당연히 구속당해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 윤석열 이 일당들은 김호중보다 수천만 배 더 중한 죄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이 구속될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맥주 마시는 게 죄는 아니죠. 맥주 뭐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맥주 먹고 운전하면 됩니까? 그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살인죄예요, 사실상. 맥주 먹고 운전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로했냐, 전화했냐, 외압의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술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거가 다 나왔고,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까지 가 있던 우리 피의자 이종섭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으로 지금 전화한 것까지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종섭 피의자는 거짓말쟁이죠. 근데 저런 거짓말쟁이를 호주 대사로 보내줬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감싸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안에서 지금 본질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저 수많은 위정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는 거짓말로도 탄핵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죠. 이 범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분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수사 외압도 나쁘지만은 수사 외압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을 무고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데까지 조직적으로 신성한 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저자들의 죄는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이름을 바꿔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으로 저는 바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윤석열 특검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이종섭이 제출하지 않았던 그 과거 폰이 있습니다. 그거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개인 폰, 개인 핸드폰을 당장 오늘이라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7월 31일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서 경로 사실이 아마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회의록까지도 공수처는 지금 당장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장관 이전에 썼던 휴대전화 빨리 압수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썼던 휴대전화,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하다못해 김기현 사령관이 그 VIP 경로 언급 안 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보니까 휴대폰 안에 음성 녹취 파일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래서 아 VIP 경로가 있었구나, 그 발언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입 다물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발언이 있다는 거를 부하들한테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피의자 이종섭이 대통령과 통화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들이 계속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그래. 윤석열 개인 전화로 통화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하고 통화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제도 들어봤습니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민간인이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 직통 전화번호로 김건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런데 이제 쭉 들어보면 뭐 다 듣고 있어요.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 지금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대신 받았는데 전화 전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뭐 다 대응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그 통화한 내역을 보면 몇 분 사이에 3번이나 전화한단 말이에요. 아주 성마른 사람처럼.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냐 김건희 스타일이냐, 이거를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조금 경망스러운 여성들이 그렇게 전화 많이 하죠. 전화 끊었다가 알았지 하고 잠깐 그리고 말이죠. 뭐 또 전화하고 그랬다 하나 더 이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종섭 장관이 만약에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윤석열 개인 전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지만 윤석열과 통하지 않았다는 것도 팩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 폰을 썼다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화의 주체가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뭐
둘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공수처 보고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왜 수사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특검을 부결시켜야 그게 논리 일관적이지. 특검은 부결시키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하나도 안 하고 침대 축구하면서 자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항의도 안 한다 그러면은 즉 국민의힘은 진실에 접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겠다라고 아등바등하는 것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거의 중범죄자라고 저는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무서우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매우 두렵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응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또 윤석열에 대해서 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놈이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벌 주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김교환 해병대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명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한다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지금 본인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도 국회에서 똑같이 거짓말한 사실 한번 보시죠.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려다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성한 평론가님. 거짓말을 그런데 지금 몇 번 한 걸로 나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하고는 임종득 처장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기록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말고도 뭐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것도 여러 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얘기가 진행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게요. 김계환이 국방부 장관한테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이후 군 검찰이 해소해온 8월 2일까지 나흘 동안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빠져나가서 내가 국방부하고 군 해병대하고 얘기한 거는 그냥 업무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력 나쁜 놈이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국가안보실하고 통화한 거는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가안보실이 뭐 해병대 사령관하고 뭘 통화할 일이 있어요. 그 개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개통을 밟으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 그 대통령이 검사실로부터 썼다고 하는 휴대폰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문제는 거꾸로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빼라 넣으라 하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늘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아예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줘봐 그러고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너무 전화를 많이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법적 인사들하고 통화할 때도 그 전화번호로 통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한테 유튜브 보다가 생각나면 막 전화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화한 것도 그것도 비화폰 썼겠습니까?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쓴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 개인 전화번호 들고 다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번호로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 성일종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누구 의원한테 전화 연결해봐. 그럼 그 전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전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CIA가 국가안보실 통화 도감청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윤건영 의원이 이런 상징적인 얘기를 했어요. CIA가 기자들도 아는 번호를 CIA가 모르겠느냐. CIA가 아는 번호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CIA가 대통령 검사 시절에 쓰던 번호 모르겠습니까? 그 번호 알면 그거 누가 통화했는지
그리고 도감청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그냥 국가 중대 사안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급본으로 막 쓰면서 도감청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윤석열 죄는 여기까지 묻고 빨리 김건희로 넘어갑시다. 지금 2부에서 또 이현주 의원 우리가 인터뷰를 해야 하니까요. 자, 김건희 디올백 받은 거 국민들이 다 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참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수사하는 수사팀 다 바꾸고 그 준 사람만 계속 불러다가 조지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어제 또 불렀지요.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기자 한번 들어보죠.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접견자인 최재형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합니다.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금융위원 누굴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를 했습니다.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함정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이 뭐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나 저 가서 당신 만나서 선물 주려고 해. 그러니까 어서 와. 그래가지고 선물 준 거 그것을 녹화를 해서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촬영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냥 줬겠습니까? 뭐 서로 좋아서 주고받는 연인 사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청탁이 오고 갔습니다. 이걸 지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엮으려고 그러는데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과정에서 누구누구 뭐뭐 좀 챙겨주라, 뭐뭐 해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해서 이루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그 청탁 혐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안장권도 또 그 대화 나눈 게 있고, 과장하고 나눈 게 있고, 그 보훈처 직원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나눈 게 있고. 안장권이라고 하는 건 장현미 변호사님 지금 그 김창준 하우현 의원 만약에 죽으면 국립묘지에 뭐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이었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단계로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부정청탁금지법 김건희 여사 처벌조항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태는요. 이건 뇌물입니다.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족 아니었어요. 일반인이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신분범인데요. 최순실 씨 처벌받았습니다. 왜? 경제공동체란 이유로. 그럼 이 건으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란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받았죠. 화장품 파우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가 관계를 요구할 때 내가 파우치 주면서 이것 좀 해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아름아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묵시적 청탁까지 뇌물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누가 촌스럽게 뭐 주면서 그때 부탁합니까? 심지어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거래 이슈가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니는 절에 10억 시주를 합니다. 처벌받았어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걸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도 내용 보면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훈과 관련한 직원이 연락을 하고 왜냐하면 청탁이 있었으니까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김건희 여사는 뭔가 대가관계로 이런 돈을 받았구나. 이거 뇌물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게 그 뇌물죄 혐의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도 검찰이 청탁금지법으로 그냥 신용 수사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사뇌물이라고 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도 폭넓게 그리고 어떠한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청탁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명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가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역으로 되묻고 싶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비리를 폭로하면서 법 위반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최순실 뇌물도요. 당시에 최순실 입장에서 나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도 폭로가 됐으면 폭로자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뇌물죄가 나왔을 때 수사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뇌물 혐의가 나왔는데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작은 불법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불법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이 참 저는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때 MBC를 가해자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임성근,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박정훈 대령을 가해자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도 김건희가 지금 누가 봐도 뇌물 혐의자인데, 범죄자인데, 이명수나 서울의 소리를 갖다가 지금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레임 전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뇌물죄로 하고요. 수사 안 하면 이것도 특검해야 됩니다. 지금 커바나 컨텐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커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했다라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너피스님께서 이것도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바나 컨텐츠 후원금도 뇌물 아닙니까? 그때 무혐의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하고 커바나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전시 기획을 하는데, 그때 중앙지검에 또 중앙지검으로 지검장으로 아마 영전했을 때일 겁니다. 여러 법률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후원을 막 했거든요. 그때 무혐의했지만 들여다볼 여지가 전 개인적으로 있다고 청탁이 생각합니다. 있다 그러면 제3자 뇌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사와 맥락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본인들에 대해서 수사 안 하죠. 그 편향성이 문제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나 주셨네요. 뭐야 뭐님. 이제 안보실도 완보실로 바꿔야 된다. 어? 김건희 아줌마가 보안을 보완이라고 했으니 안보 아니고 완보로 곧 바꾸겠죠. 난 김건희가 석사예요, 박사예요? 박사님, 박사까지 땄어요? 네네. 유지가 석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근데 이제 학력에 대해서 위조 경력은 인정을 석사 했죠. 논문으로 제가 기억하고 네. 유지는 석사, 그리고 국민대선가를 박사. 그래요? 네, 숙대 지난번에 그 인정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봐요. 네. 아니 근데 석사거나 박사거나 최순실은 아마 석사 박사는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석사 박사라는 사람이 보완이라고 씁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도 이름 바꿔야지. 완철수 이제 이름 바꿔야지 이제. 안을 다 네. 완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그거 명품백 건네거나 선물 건넬 때 옆에 코바나 직원 그 대통령실 직원 2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2명이 사실은 코바나 직원 때부터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직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얼굴 보면 그 직원을 하고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요. 저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하마을 가서 참배했을 때 뒤에 여직원 4명이 동행을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A, B, C 뒤에 여직원이 조그맣게 지금 4명이 이렇게 늘어선 게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명 약간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사람은 그 충남대 무용학과 김양영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겸임 교수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빼고, 그 사람이 이전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빼는데 A, B, C가 이렇게 있는데요. B는 대통령실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고 A하고 C 두 사람이 이번에 화면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A라는 직원은 코바나 정식 직원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이미 봉하마을 갔을 때 논란이 됐을 때도 대통령실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사를 썼었어요. 근데 C라고 하는 직원이 누구냐면요. C라는 직원이 그 유명한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저거 한 직원이에요. 저 개사과하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 저렇게 귤에다가 화난 표정 짓게 만든 그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를 대통령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 바로 최측근으로 지금 쟁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2부속실 왜 안 만드는지 이제 더 확연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제2부속실로 가면은 이런 직원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채용 기준에 따라서 채용이 됐는지부터 다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들 옆에다 갖다 놓고 그냥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묻어놓고 난 다음에 제 맘대로 대통령실 직원을 쓰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번에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을 수사한다고 하면은 이 직원들부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 명확해졌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겁니까?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5월에 그런 일들 우리가 다 기대하면서 정말 카운트다운 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는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국회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당선인을 만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큰 활약이 기대되는 분이죠. 이은주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은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스톱 아카샤이리님 감사드리고요. 조사루스 조영래님 오늘 40만 돌파 기념으로 4만 원 보내주셨네요. 6월 1일 서울역 민주당 주도 최혜병 특검 촉구 집회 참여해서 윤석열 탄핵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상강뜰님도 4만 원 슈퍼챗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어리 운동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듯 합니다 하셨고요. D캠프님, JH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기보기님 이젠 4천만 갑시다 하면서 슈퍼챗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유춘실님 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앵커님 늘 존경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현우님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요. 유수익님, 김화선님, 구기웅님, 탈랄라님, 권희찬님, 남PY 전승남님, 아기별님, 안효재님, 김주신님, 정동문님, 카이로스 K님, 석화마님님, 봄날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댓글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제가 소개해드린 댓글 보내주신 분께 모두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소개되신 분들은 밑에 저희 보내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포도나무님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얼굴만 자꾸 보완하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시명택님 윤석열 행위를 보면 분노를 느낀다. 내일 오후 3시 서울역 4번 출구에서 범국민 집회 열린다고 하니 깨어있는 시민들 모두 함께 합시다 하셨고요. 카나에님 그래서 뉴스를 손자가 볼까봐 겁난다니까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애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번개불의 콩복가님
윤석열은 절대 실토 안 할 건데 경찰이 범죄자 수사할 때도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실토 안 하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있지. 결국 판사는 무고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임. 그리고 이 사람 성격상 일단 사람을 안 무서워할 세상을 안 무서워함. 그러니 맘 놓고 고집 부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주 1213님 아이디입니다. 30분 늦은 청취로 인해서 늦은 축하 인사드립니다. 40만 돌파 와우. 손이 바쁜 직업이라 늘 귀로만 청취하다가 정어리 선크림 오늘은 많이 준다는 말에 혹시나 하는 욕심으로 살짝 글 올려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함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당연히 누르고 시작. 불금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아이고 당연히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기쁨을 함께 합시다. 소요산 꼭대기 소나무야. 아, 좋습니다. 진짜 친구와 모내기 하다가 윤뉴스 야구 듣다가 오늘은 심하게 하고 친구와 구판장에서 막걸리 먹고 있습니다. 제발 좀 윤탄핵 망치 좀 두들겨 주세요. 민주당 어르신들 그러셨습니다. 몇 분만 더 소개하지요. 권혁주님.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 열고 새 빠지게 돈 벌어서 부가세 소득세 내는데 그걸로 해외여행하고 술 쳐드시냐? 참 떠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지금 슈퍼챗 정기회원 가입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부 인터뷰 끝나고 또 취합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모시는 동안에 잠깐 전하는 말씀 듣지요. 네, 당선인에게 듣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지금 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현주 의원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네.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을 몰고 오는 반가운 손님. 네. 이거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일이에요. 반가운 손님이 됐네요. 네. 민주당에 가서 또 민주당 좋은 일 생겼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 같이 훌륭한 분을 모시고 영광입니다. 총선 승리하고.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승리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막 콘서트 많이 다녔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서 그쪽에서 출마하나 그랬는데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셔서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그것부터 먼저 좀 물어봅시다. 뭐 저는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민주보수 네, 노선을 얘기하자면 민주보수 성향인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민주보수에 좀 가깝기도 하고 또 민주당도 민주보수에 가깝기도 하고 이제 그 사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보수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을 하고 싸우는데 더 맞겠다. 그럼 그 싸우는데 더 맞는 곳에 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무기고도 더 튼튼하고. 그럼요. 예. 거기서 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또 민주당 출신이 아니면 망설였겠죠. 그런데 민주당 출신이고 네, 또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워낙 또 열화와 같이 환영도 해주시고 대표께서 또 제안도 해주시고 아마 당연히 민주당을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도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현주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준 이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는데 앞장서셨잖아요. 네. 그게 가장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꽤 오래됐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후보 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예. 그죠? 처음부터 제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예, 한 명이니까요. 그때부터 쭉 지켜본 사람들이 뭐 일관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같이 손잡고 싸우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 떠날 때부터 이제 막 비판하고 아쉬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잡고 싸우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애정과 증오는 또 통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또 미워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애정이 다시 되살아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 그때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끌어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렇게 되는 게 비극이긴 한데. 예. 근데 지금 계속 맡겨두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말이죠. 생각할 때는 예.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21% 않을까요? 나왔다니까요. 오늘 갤럽에서 부정이 70%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제 8명이 문제 아닙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요. 네. 이제 당장 우리 그런 일들을 할 때 네.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일 할 때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 8명 없을까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신당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런 상태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계기가 특검법일까요? 특검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하지만 특검법일 수도 있고, 뭐 개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일은 갑자기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저도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1년이라도 줄이는 게. 근데 지금 대체로 국민들의 마음은 그것도 너무 길다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2년인가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4년 하고 네. 그만두게 해서 개헌해서 이제 국회의원 임기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인데 지금 문제는 이런 범죄 협의가 넘쳐나는 사람을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두고 있게 할 거냐. 2년을 더 가는 게 너무 그것도 싫다. 문제고 네. 능력도 없고 부도덕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난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도덕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보수층이 보더라도 너무 무능한 것도 문제죠. 그죠? 부도덕한 거는 이제 우리 야당이라든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건데 심지어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무능한 사람 손에 맡겨놓고 그러면 아예 손을 떼고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든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야당이나 조금 중립적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좀 가면, 그죠?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봐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능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상황을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반가워서 좀 순서대로 인사도 못 드린 느낌인데 이제 상임위를 어디로 하실까 궁금한데 이현주 의원님은 5선급 3선 아닙니까? 5선급. 요새 선수 많이 싸는 게 좋은 게 아닌데요. 상임위원장 이제 하실 그런 선수인데 그쵸. 혹시 어떤 상임위 지금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현주 의원 같은 투사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또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뭐 당원들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때 한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미애 의원 국회의장, 이현주 법사위원장. 그러면 그냥 끝내주겠다. 끝장낼 것 같은. 예. 그럼 바로 그냥 끝나겠다. 예.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법사위원장 만약에 당에서 맡아서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해달라 하면 또 기꺼이 맡아서 또 그 역할을 하겠다. 강단 있게. 이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 한다. 라고 하면 또 뭐 저는 또 그걸 뭐 욕심을 내서 하진 않겠다. 제가 이제 복당을 한 상황에서 뭐 욕심 부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법사위 다른 분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의 이제 먹거리.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투쟁하는 것도 투쟁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살림살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실은 이제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인 것만 아는데 SO일에도 계셨고 경제 또 출신이잖아요. 사람들이 투쟁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경제인 출신이고 제가 또 4년간 놀면서 그냥 놀면 뭐하나 이래서 그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은 아직 못 썼는데요. 그 경제안보 쪽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게 한참 이슈잖아요. 네이버 라인 사태라든가. 그게 논 게 아니고 내공을 다진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산자위에도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산자위원장 하면 용인에 또 용인 화성 평택 이런 쪽에 또 경기 남부에 반도체 벨트잖아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반도체, 배터리 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전략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자위, 법사위.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데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걸 못 갖고 오면 이게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상임위 전체 다 가져오는 거는요? 그것도 사실은 뭐 굳이 뭐 다 갖고 온다 이걸 미리 우리가 공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걸 뭐 우리가 저쪽에서 협상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데도 계속 협상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1대 국회 초반에 그때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독식한 것은 좀 비판받을 만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닙니까? 다른 소리 안 나오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작전을 펴서 저 정권을 끌어내려도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당장에 최혜병 특검법 새로 발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단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뭐 협치고 뭐고 이런 거 지금 따가지고 그럴 때가 어차피 저쪽이 협치할 생각이 없는데 네. 상임위 다 가져오고 빨리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저만 생각하겠어요? 네. 일단 뭐냐면 첫째 법사위는요.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이게 뭐 옛날에 뭐 무슨 소수 정당이가 이런 얘기는 헛소리 하는 얘기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 법사위에서 아예 아무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법안을 특히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180일 지나서야 예. 본회의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니까 생긴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은 국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법안의 자구 체계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안 소위를 거친 다음에 법사위를 가는데 법사위는 그래서 그냥 통과 의뢰여야 하는데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잡고 통과를 안 시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이거를 건너뛰기 위해서 본회의에 그냥 가려면 어떻게 되냐? 패스트트랙에 180일을 태워야 되는 예. 거예요. 이게 계속 벌어진 게 지난 국회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야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국회가? 이상하다. 왜 국회가 맨날 패스트트랙 하는 거야? 왜 그 난리를 항상 치는 거야? 이게 법사위 때문이었어요. 법사위가 발목을 잡으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한 짓이에요. 잘못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 법사위하고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 갖고 와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법사위를 무슨 협상하고 앉아 있어. 당연히 정상화 시켜야 예. 되는 거고요. 그게 민심이죠. 이거 하라고 이번에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심판했으면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거고 심판한 거를 받아들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법사위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 1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왜 갖고 오냐? 아니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심판하라 했잖아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뭘 하냐 하면 국회 절차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대통령실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여당이 들고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들고 있겠다 이것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야당이 되면 우리가 굳이 운영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운영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요건 일단 법사위보다는 두 번째지만 일단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게 민심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이거 외에 나머지는 협상 여지가 좀 있죠. 과방위는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도 언론을 갖다가 장악하니까 그래서 과방위가 세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협상이 좀 가능한데 일단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가거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야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력하게 만들려고 국회를 협상을 하면서 아마 올해를 다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계속 가버리면 이제 민심이 식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원래는 국회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 뽑고 6월 7일 날 원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법에. 예. 그러니까 원칙대로 우린 하겠다예요. 그래서 6월 7일 날 원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린 협상을 충실히 한다. 근데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아무 안도 안 갖고 오면
그러면 그때까지도 우리가 지들이 안도 안 갖고 오는데 계속 기다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때까지 안도 안 갖고 오고 그러면 우리 원칙대로 간다. 예. 그래서 계몽 발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계몽 발차하고 그다음에 안 갖고 오면 그때 보자.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예.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운영위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된 국민들이 아주 이제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네.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옵니다. 네.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금 이제 14개인가요? 지난번에 10번째 했을 때 추경 원내대표가 뭐 바이든은 11번 했다라고 하던데 이제 바이든 가볍게 날렸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이제 더 할 것 같은데. 역대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부권 행사를요.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분이 7번 하셨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4번 하셨고 이명박 1번, 박근혜 2번. 예.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 정도로 임기 내내 거부권 행사를 거의 안 한 게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세요. 그럼 그 전에 독재 정권에서는 어땠냐? 독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뭐 이게 민주공화국 처음이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분이 평균 3.7회. 예. 그래서 12년 동안 몇 번 했더라? 45번. 45번을 했거든요. 근데 평균 3.7이에요. 근데 이분은 2년 동안 14번 했어요. 벌써 2배 했어. 2배. 대단합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이걸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예. 제가 이거 문제 심각하다. 왜냐하면 자, 이게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딱 보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러면 이 앞에 대통령들은 이렇게 자제를 한 이유가 뭘까? 못해서 안 한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거의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요.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국회에서 과반으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법률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법률안을 다 폐기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요? 그럼 국민들이 총선을 왜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3분의 2를 뽑지 않으면 그 국회는 무기력한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과반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헌법이라는 게 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국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비상대권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IMF 같은 게 터져서 어떤 이 비상하게 어떤 경제 어떤 조치를 해야 발동한다. 되는데 예. 그런데 국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국회가 엉뚱한 뭔가를 한다. 법안을 낸다. 그럴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버리면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거든요.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어긴 무력화하는 거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총선의 민의를 뒤집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이 심판한다 하면서 190석 이상을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대통령이 거부권 뒤집어 버리면 총선 민의를 대통령이 한 사람이 뒤집어 버리는 결과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주권자를 대통령이 도전하고 능멸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대통령 탄핵 사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웬만한 특검에서 나오는 헌법 위반 사유보다 더 심각한 위반 사유다. 이거. 예. 정신을 어긴 그렇죠. 거니까요. 이거는 더 심각한 헌법 위반 사유다. 이걸 상습적으로 한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의도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당 의원들 만나서 초선 의원들 만나서 내 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회 의석수를 뒤집으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죠? 예.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죠.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부권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반복한다? 저는 이거는 법률학자라면 이 의미를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법리를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백? 예. 명품 백도 백이지만 실은 그 주가 조작 문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죠. 우리가 보면 뭐 백은 이제 좀 자극적이고 상당히 재밌죠,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스캔들이고 외국에서 보면 참 웃기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뭐 대가 관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그냥 뭐 그런 거하고 담쌌고 예. 본인은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역할을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바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거 때 대통령을 도왔던 바깥에 이제 세력들하고 접점을 만들면서 접점을 유지하면서 예. 그 사람들의 일종의 로비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하고 그것을 이제 뭐 네트워킹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김건희가요? 예. 혹시 예. 그러면서 약간 떠오르는 게 그럼 혹시 일설 뭐 그것은 썰이긴 하지만 추정이긴 하지만 그 최상병 특검 논란에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개인 휴대폰 누가 썼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누가 썼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대통령이 썼나? 왜 개인 폰을 썼지? 그러면 그 개인 폰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게 어떤 로비가 있었던 건가? 이게 만약에 어떤 추정이나 세간의 의혹처럼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인가? 만약에 윤석열 개인 전화로 통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라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종섭이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라고 증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걸? 그 윤석열 개인 전화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을까? 아니면은 김건희였을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치도 관저라고 하고 또 전화하는 행태가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연속으로 전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 민간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김건희가 받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 전화를 김건희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혹들이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종섭이 통화했던 게 혹시 김건희라면 그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참 있으면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종섭 장관이 나하고 그때 통화했던 것이 김건희 여사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가?
녹음을 뭐 하지 않는 한. 알리바이라든가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원래 비화폰이라든가 다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화폰은 이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위치 추적 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통화 기록도 안 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이제 개인 전화 통화 내역과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비교해 봤을 때 동일 시간대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이제 김건희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의심이 되겠죠. 강하게. 동시에 뭐 혼자서 이렇게 쇼를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봐야 되겠죠. 그 시간은 일하는 시간인데 관저에서 기지국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알리바이랄까요? 뭐 그런 걸 밝혀봐야 되겠죠, 또. 이제 수사가 사실은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여튼 이 문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역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대외적인 소위 말해서 그런 불필요한 또는 부적절한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의심들을 하게 하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설수들이. 근데 어쨌든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주가 조작 문제도 사실은 약간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건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주식시장,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루트인데 이 자금 조달의 루트가 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 공정성을 교란시키는 이 문제에 만약에 그 영부인 일가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범들은 지금 이미 벌써 옛 저녁에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수사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계속 묻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검찰은 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결론을 내렸던 검찰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상했던 대로 오늘 이현주 의원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오늘 격려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지님, 이현주 의원님 국회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들 진짜 힘듭니다. 무도한 정권 하루빨리 끝장낼 수 있도록 장착하신 전투력 발휘하셔서 싸워주세요. 꼬미님, 언주형 국짐 있을 땐 우중충해 보였는데 민주당 오니 얼굴이 핀다. 그러셨고요. 동그라미님, 이현주 의원님 컴백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전사로 불의 불공정 무도함에 맞서 분연히 싸워주세요. 오롯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 주시면 국민은 민주당과 이현주 의원님을 지킬 겁니다. 조사루스 조영래님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여전사 이현주 의원님 활약상 기대합니다. 정어리언 40만이 함께합니다. 법사위원장으로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자위원장도 좋지요. 나나님, 이건 저한테 보내신 건데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챗 보내시면서 선크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상품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정필성님은 이언주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주셨네요. 운 한번 떼봐 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이언주님. 네, 언제나 응원합니다. 주권자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죠? 네.
장미님, 이현주 의원님 믿습니다. 살기 힘들고 윤통 보고 있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민주당 야당 의원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를 확실히 날려주세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이현주 의원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위치의 높낮이를 떠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스테라님,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사이다를 안 마셔도 시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산자유도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도 정치와 경제와 법률을 잘 아는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이 가서 하셔도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위기의식에서 네. 좀 이렇게 좀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댓글을 보면서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뭐 저야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시켜주면 하죠. 근데 이제 예. 그게 보니까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민주당에 지금 이제 복당을 최근에 한 상황에서 또 그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또 다른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울 테니까 여하튼 그걸 해서 싸우든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서 싸우든 제가 열심히 싸우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제가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또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만큼 우리 눈앞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매우 첨예하게 우리의 이제 미래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또 신경 쓰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가벼운 거 한두 개 좀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네. 안철수 의원하고도 같이 일해보셨고 네. 또 지난번에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네. 제가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이번에 안철수 의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본 안철수 의원 어땠을 것 같다. 참 제가 봤을 궁금해요. 때는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보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시원하게 답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시원하게 싸우면 좋을 텐데 그 안에서도 어차피 그죠? 근데 그 답하는 걸 봐서는 좀 시원한 그 투표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죠? 무효표 찍었을까요? 그죠? 시원한 투표는 아니었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다. 답이 시원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예. 답도 애매하더라고. 항상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역대 이렇게 뭐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쭉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현주 의원님만큼 접점이 많은 정치인도 별로 없을걸요?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예. 김종인 위원장 정도? 그러니까요. 네. 네. 내가 5성급 3순위라고 그랬는데 7성급으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내일 또 서울역에서 최상병 특검 2차 집회 열리잖아요. 네. 지난주에 가셨나요? 네, 갔어요. 내일도 가실 겁니까? 네, 가야죠. 우리 또 용인에 또 우리 저 당원들하고 예. 같이.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최상병 특검 찬성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역 집회에 야당 다 모이는데 안 왔어요. 안 올 겁니다, 아마.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저는 그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집회를 안 간다. 집회를 가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구태한 투쟁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 뭐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투쟁을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는 뭐 한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약간 구경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예. 그죠? 절박한가? 이런 느낌? 그래요. 저희가 네. 생각했던 것도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두 사람을 겪어본 이현주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 최상병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찬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럴게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죠. 지금 이채양 명주 브로치 갖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이채양 명주 운동을 우리 정어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채양 명주로 아주 국민 심판 많이 요청했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도 그 이채양 명주 브로치 배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예. 차고 네. 심판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나와서 종종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 정어리 네. 애청자님들한테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한 말씀 네. 해주시고 네. 작별하지요. 네, 하여튼 어려운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시고 또 그렇다고 또 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이제 22대 국회 어제부터 등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또 불의에 맞서서 무도한 또 정권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거 열심히 또 투쟁하면서도 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준비해 나갈 것, 또 수권 정당으로서 수권 세력으로서 준비해 나갈 것 또 한편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양갈래의 두 축을 다 열심히 또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더 힘을 보태줍시다. 힘내서 잘 싸우라고. 그러면은 더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국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성원해 주고요. 우리 정의원들이 뒤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죠.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선인을 만나다 21대 국회 어느 의원보다 활약이 기대되는 이현주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셔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죠. 예, 오늘은 백운계 정치 1번지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슈퍼챗 성원이 쏟아진 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 중에 40만을 돌파하니 또 이렇게 큰 축복이 함께 하는군요. 40만 구독자 달성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뜻 잊지 않고 저부터 지치지 않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정어리몰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저희가 조그만 감사의 뜻으로 40만 구독자 달성으로 특별 행사하는 겁니다. 3가지 드렸던 것 1가지 더해서 4가지 나흘 동안 특별 행사하니까요. 자민경 달팽이 크림 좋은 제품인 것 여러분이 아시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두어 분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HBK님은 약간 반어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술 빨다 보니 기억이 안 나는 걸 어쩌라경. 대통령은 술 마시면 안 되냐 크크크 하셨는데,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다 거의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 격려 글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anchor@gmail.com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더욱 힘있게 6월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그러운 6월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